네, 경찰이죠.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카페 계산대 뒤에서 들린 그 말에 제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며느리 소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 가방에서 5만 원권 뭉텅이들이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단풍놀이 하러 온 사람 가방에서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제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소린이가 제 손목을 꽉 잡고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습니다. 대체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왜 카페 직원은 경찰을 부른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배신과 충격, 그리고 반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보름달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혜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고 젊을 땐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십 년 동안 사무장으로 일했습니다. 각종 계약서, 차용증, 소송 서류를 하루에도 몇십 장씩 다루다 보니 법률 용어나 글자 하나에 숨은 함정을 보는 눈이 좀 생겼죠. 은퇴한 뒤에는 과천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제 곁에 남은 가족이라고는 외아들 규현이와 며느리 소린이 뿐이에요. 규현이는 IT 회사에서 기획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업무가 바쁘다 보니 야근도 잦고 몸이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는 아이예요. 며느리 소린이는 보험 상담 일을 한대요. 사람을 많이 상대해서인지 말투도 곱고 싹싹해서 제가 참 예뻐했어요. 요즘 사람들답지 않게 소린이는 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저를 챙겨줘서 저는 제게 딸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소린이는 저와 규현이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늘 칭찬만 듣는 아이였습니다. 주말이면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니 이번 주말에 뭐 해요? 같이 점심 먹어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명절 때도 아침 일찍 찾아와 제 방을 먼저 열어보고 안부를 물었죠. 제가 무릎이 안 좋을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며 아프지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하고 웃던 아이였어요. 규현이도 늘 엄마 소린이는 진짜 복덩이야라고 말했을 만큼 부부 사이도 참 좋아 보였죠. 둘이 서로 챙기고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올 가을까지만 해도 제게는 든든한 딸이었고 우리 셋이 함께 웃는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죠. 가을이면 단풍 보러 같이 다니고 김장할 때면 며느리가 먼저 장갑을 끼워주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던 우리 사이에 차갑고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소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떠오를 만큼 밝았어요. 어머니, 오늘 청계산 단풍이 절정이래요. 저랑 데이트해요. 규현 씨 빼고 저희 둘만 데이트 가요. 저는 신이 나서 얼른 장롱을 열었어요. 늘 다니던 청계산이었지만 딸 같은 며느리와 함께 간다고 하니 마음이 괜히 설레더라고요. 가을 등산복을 꺼내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눈썹도 정리하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어요.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청계산 입구에는 늘 보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등산 스틱을 세워둔 잡화점, 호두과자 굽는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트럭, 등산복 할인한다는 현수막이 걸린 가게, 그리고 아침부터 우르르 내려오는 등산 모임 단체들까지 어찌나 활기찬지요. 저는 종종 등산 후에 들르는 청계산 입구 근처에 단골 카페가 있는데 커피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도 등산이 끝나고 들를 거라는 생각에 벌써 괜히 마음이 들떴어요. 주차장에서 소린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양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물 꼭 챙기셔야 해요. 선크림 바르셨죠? 오늘 햇빛이 좀 따갑네요. 저는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산길을 걸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눈처럼 내려앉았고 발밑에서는 바삭바삭한 소리가 경쾌하게 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단풍 색깔 좀 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규현 씨한테 보내주게.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슬쩍 가져가 빛 반사까지 맞춰가며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우리 규현이 전에 엄청 피곤하다고 하던데 요즘은 몸은 괜찮다니? 제가 걱정스레 말하자 며느리는 보온병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비타민도 챙겨 먹이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제가 또 챙겨야죠. 아침에 어머니가 뭐 드셨는지도 오빠가 묻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오르막길에 접어들자 며느리가 제 등산화 끈을 고쳐 매주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숨 차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규현 씨가 그러던데. 어머니, 요즘 무릎 아프시다면서요. 제가 천천히 걸을 테니까 저한테 맞춰주세요. 그 아이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저에게 초코바도 까서 건네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까지 하고 어머니, 다음엔 규현 씨까지 같이 오면 좋겠다. 그쵸? 가족끼리 단풍 구경 오면 사진도 더 잘 나올 텐데. 저는 제 팔을 꼭 끼고 걸어가는 며느리를 보며 내가 낳지 않았는데도 정말 내 딸 같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소린이가 슬쩍 묻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저번에 하셨던 것 같은 간단한 심부름 하시고 소해갈바 한번 더 해보실래요? 엄청 쉬우셨죠, 저번에? 그거랑 똑같이 서류 같은 거 한 번만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아, 어려운 것도 아니던데 한 번 더 할 수 있지. 하고 웃어넘겼지만 소린이가 팔짱을 끼며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계속 말씀하시던 청계산 앞에 그 카페 가봐요.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그 카페는 제가 자주 들르던 단골집인데 커피 향이 진하고 빵도 고소해서 쉬어가기 좋았거든요. 사장님이 친절해서 등산하고 오면 물병도 채워주시곤 했어요.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빵 냄새와 사람들이 내는 말소리가 섞여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평일인데도 손님이 많았어요.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 어르신, 학생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까지 시끌벅적했어요. 운 좋게 창가 자리를 잡고 우리는 빵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각 구운 빵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윤기 흐르는 크루아상, 케이크, 파운드까지 종류가 많았어요. 어머니, 이 크로아상 드셔보실래요? 커피랑 잘 어울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쟁반에 올렸어요. 계산대로 향하면서 저는 늘 하던 대로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내가 낼게. 그런데 며느리가 제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쏜다고 했잖아요. 오늘만큼은 제가 꼭 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지갑을 넣고 며느리가 계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장지갑을 꺼내는데 그 지갑이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두툼하게 부풀어 보였던 거예요. 평소에도 카드는 잘 못 쓰겠다며 현금을 조금 더 챙겨 다니는 편이긴 했지만 오늘은 지갑이 이상하리만큼 묵직해 보였어요. 지갑을 열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비친 안쪽은 어쩐지 평소보다 빽빽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산 오는 길에 이렇게 지갑이 묵직한 게 보통인가? 저는 혼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불편함도 의심도 아닌 그냥 스치는 궁금증 정도였어요.
딱 그 정도로만 가볍게. 그 작은 의문이 그날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갑을 열려고 손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계산대를 비추는 따뜻한 조명이 며느리의 손등에 걸리면서 가죽 장지갑 표면이 은은하게 반짝였고 그 바로 맞은편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의 얼굴이 그 장면과 동시에 굳어버렸어요. 직원이 들고 있던 스캐너는 방금까지 삑 소리를 내며 다른 손님 계산을 하던 그대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손목에 힘이 빠진 듯이 스캐너가 조금 흔들리다 멈췄고 직원의 시선은 며느리의 얼굴에 고정되어 거기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까까지 오늘 식빵이 진짜 맛있어요. 오늘 갓 나와서 따뜻해요. 하고 환하게 말하던 제가 자주 보던 친절한 직원 지우였어요. 스캐너를 들고 있던 지우의 손목이 허공에서 멈췄고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굳어붙은 듯 열리지 않았고 숨을 삼키는 목이 꿀꺽하고 크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등 뒤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치익하는 스팀 소리까지 평소보다 크게 들릴 만큼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은 누가 갑자기 온도를 낮춘 것처럼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입술 끝은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멈칫이나 의아함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봤다는 충격과 어딘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그 밝고 싹싹하던 아이가 그렇게까지 얼어붙을 이유가 대체 뭘까?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계산이 잘못됐나? 하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잠시만요. 포스기가 조금 이상해서 잠시 점검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말끝이 떨렸고 돌아서면서 앞치마 끈이 반쯤 풀려 있을 정도로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그저 기계가 고장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별것 아닌데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이상하네 싶게 스치는 느낌. 몇 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카페 출입문이 딸깍하고 열리더니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바닥을 스치는 고무창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허리춤에 걸린 무전기에서 짧은 잡음이 치직하고 새어나왔고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듯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 일부가 커피잔을 들던 손을 멈춘 채 조심스레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누가 신고했나? 경찰 둘은 손님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낮게 몸을 기울인 자세로 조용히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계산대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잠시 후 아까 우리를 응대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이는 경찰의 귓가에 대고 뭔가를 빠르게 설명했고 경찰 중 한 명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저와 며느리가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의 손등에서 피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이 가버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제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산 위에서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짧고 빠르며
숨을 몰아쉬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지금 나갈까요? 제가 왜? 라고 묻기도 전에 경찰 한 명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며 손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며느리는 제 손목을 툭 하고 놓았어요. 그리고 카페 복도 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나, 어디 가니? 제가 부르려는 순간 벌써 멀찍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경찰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방금 나간 여성 확인 바랍니다 하고 말했지만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바로 테이블의 쟁반이 떨어져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들고 있던 쟁반이었어요. 크림빵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손님들의 시선이 전부 저를 향해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며느리가 저를 두고 달아났다는 사실조차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왜 도망간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며느리를 감싸고 싶다는 마음과 조금 전 느꼈던 수상한 느낌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터질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게 우리 며느리를 왜 의심하냐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나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으니까요.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오신 분이 방금 뛰어나가신 분 맞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신고가 접수돼서 확인하러 온 겁니다. 손님께 불편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금전이나 물건 이동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냥 빵 사러 왔을 뿐이에요. 등산하고 내려온 길이에요. 경찰은 제 연락처만 받아가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떨어진 빵을 치우고 있었고 손님들은 아직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제 손은 지갑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할 만큼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우리를 응대했던 20대 초반 직원 지우가 머뭇머뭇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우는 제가 청계산에서 등산하고 올 때마다 또 오셨어요, 할머님? 하고 환하게 말해주던 손녀 같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듯한 마음으로 지우를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뭐 때문에 우릴 신고한 거니? 지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사장님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고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저랑 잠깐 뒤쪽 좌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꼭 말씀드려야 해서요. 제가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자 사장님도 상황을 대충 파악한 듯 저기로 가서 잠깐 이야기하세요 하고 자리를 내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지우와 함께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지우와 마주 앉았는데 제 다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며느리가 제 손을 놓고 달아나던 장면이 눈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았거든요. 지우는 아직도 앞치마 끈을 꼭 쥐고 있었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뒤 휴대폰을 제 앞에 꺼내 놓았어요. 할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신고 안 했으면 제 할머니 같은 분들이 또 당할 수도 있어서 화면에는 웬 몽타주가 떠 있었어요. 실제 사람 사진처럼 정교한 얼굴이었어요. 이게 경찰에서 공유해준 몽타주예요. 피해자 할머니 진술이랑 근처 CCTV에 찍힌 장면을 토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화면을 더 가까이 당기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니? 지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어요. 경찰에서도 의심되면 바로 신고만 하라고 했거든요. 정확한 건 조사가 조금 더 진행되면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휴대폰 화면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눈꼬리가 향하는 방향, 묶은 머리의 높이까지 정확히 똑같다고 할 순 없지만 어딘가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며느리가 설마. 하지만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어요. 카페에서 장지갑을 꺼내던 그 순간, 평소보다 두툼하게 부풀어 있던 지갑, 그리고 며느리가 제 손목을 놓고 도망쳤던 모습.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저희 할머니도 당했었어요.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ATM에서 300만 원씩 4번이나 뽑게 했대요. 한 번에 큰 돈 못 뽑게 막혀 있다고,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계속 압박하면서요. 결국 12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지우는 목을 한번 삼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타주를 본 순간 저희 할머니 돈 가져간 사람이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그냥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안내음만 몇 번이고 반복됐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소리나, 어디야? 무슨 일이야? 읽지도 않았습니다. 지우는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님, 혹시 그분이랑 가까운 가족이시면 경찰이랑 꼭 다시 연락해 보세요. 저도 더 자세한 건 몰라요. 몽타주가 진짜 그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근데 너무 닮아서 저도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구멍이 뜨겁게 막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너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나는 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사실은 말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지난달에 당했어요. 그때 동네 파출소에서 근처 상가 사장님들 단체 카톡방에 혹시라도 보이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이 몽타주를 올려줬거든요. 저는 매장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보고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 핸드폰에 저장해둔 거고요. 떨리는 몸을 간신히 붙들고 지우의 연락처를 받아 나왔습니다. 내려오던 단풍길이 그렇게 예뻤는데 카페 밖에 나서니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까지 스산하게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규현아, 집이니? 엄마. 단풍 잘 보고 오셨어요? 소린이가 엄마 사진 보내준다더니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소린이는 지금 집에 있니? 아니, 회사 일 있다고 아직 안 들어왔어. 회사 일 때문에? 응. 갑자기 고객 상담이 잡혔다고 하더라고. 오늘 좀 늦을 것 같대. 저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최근 과천안 양이왕 쪽에 자주 출몰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카카오톡을 열어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규현이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던 며느리의 카톡 프로필이 갑자기 회색 기본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화창에는 제가 보낸 메시지가 일표시 그대로였어요. 읽지 않은 채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상한 느낌은 산 위에서 잠깐 스쳤던 그 감정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명확한 흔적들이었습니다. 현금만 쓰는 습관, 두툼한 지갑, 갑작스러운 도주, 몽타주 속 얼굴, 연락 두절, 프로필 사진이 사라진 것, 읽지 않은 메시지, 이상한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소린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저는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들도 경찰도 지우도 아닌 내가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소리나 어디니 하고 보낸 제 메시지만 읽히지 않은 채 일로 남아 있었어요. 프로필도 회색 기본으로 바뀐 지 그대로였고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혜경님 맞으시죠? 과천경찰서 강력팀입니다. 어제 신고 건 관련해서 잠시 내방 가능하실까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라니 그냥 계산대 앞에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과천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자 차갑고 밝은 형광등 아래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혜경님? 저는 과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박진서 형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동일수사팀 김태현 형사고요. 우선 앉으시고 침착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제게 따뜻한 종이컵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놀라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부디 차분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형사는 서류 몇 장을 조심스럽게 제 앞에 펼쳤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신고된 여성분, 그분 성함이 박소린 맞습니까? 네, 우리 며느리예요. 형사는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이름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네. 순간 입술이 말라붙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확정하려 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이어갔어요. 본명은 박유미, 1994년생, 보험 상담 직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과천 안 양의왕 일대에서 발생한 고액 인출 피해 사건에서 몇몇 목격자의 진술이 박유미 씨의 외형과 소지품 특징과 유사하다는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등산길에 웃고 떠들던 그 아이와 이 이름이 도무지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린이가 꺼냈던 검정색 장지갑, 그 오른쪽 아래에 붉은색으로 박혀있던 피 한 글자. 형사는 사진 몇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ATM 근처 CCTV에서 포착된 흐릿한 얼굴들, 그리고 각도만 다른 정지 프레임들. 보십시오. 최근 피해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피의자가 들고 다니던 검정 장지갑의 귀퉁이에 붉은색 피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본 그 지갑,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색의 이니셜. 형사는 저의 표정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단계에서는 유사점이 발견된 상황일 뿐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 그 일로 인해 확인차 연락드렸으나 귀가도 하지 않았고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은 점, 가명 사용,
지역 범죄 발생 패턴과 일부 겹치는 점 때문에 어머님께 사실 확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형사 말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처럼 다 맞아떨어져 버렸습니다. 멀쩡하던 발끝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께서 평소에 해외 메신저나 이렇게 생긴 보안 채팅 앱 같은 걸 쓰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 밤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린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보는 파란색 아이콘들, 외국 글씨가 써진 메신저 앱들이 보였던 장면이요. 그때는 그냥 요즘 애들은 참 별걸 다 쓰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 앱들이 다 기록이 남지 않는 비밀 대화용 메신저였다는 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국내 메신저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런 조직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주로 해외 앱을 통해 지시를 전달받죠. 말이 끝났을 때 마른 침을 삼키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소린이가 정말...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어머님. 확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드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 걸로 확인됐고요. 규현이가 단풍 잘 봤냐고 웃으며 말하던 장면이 그제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지금 박유미 씨가 용의선상에 있을 가능성을 확인 중입니다. 당장 체포하거나 공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황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형사는 제 손등 옆에 따뜻한 종이컵 물을 살짝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라도 기억나는 모든 것들, 평소 생활 패턴, 소지품, 자주 가던 곳, 이상한 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도망가던 소린의 얼굴, 빽빽하게 차있던 장지갑, 연락 두절, 가짜 이름, 정체 모를 메신저 앱, 여기까지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는 순간 바람이 차갑게 옷깃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입 밖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우리 소린이가? 경찰서 밖으로 나왔지만 발걸음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이미 차가웠지만 방금 들은 말이 제 몸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외투 속에서 심장이 작게 떨릴 정도였어요. 형사들이 말한 유사점, 그 단어가 귓속에 계속 쿵쿵 울렸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만 어제 봤던 그 장지갑이 떠올랐어요. 검정 가죽, 밝은 조명에 비치던 붉은 피자, 그저 며느리 취향이라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편하게 못 보겠더군요. 제가 멍하니 주차장 쪽으로 걷고 있을 때 박 형사가 허겁지겁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돌아봤어요. 형사의 얼굴에 잠시 고민하는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까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어머님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형사는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실보다 넓고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지는 방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지도와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진서 형사는 노트북을 열어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였고, 저는 골목 입구에서 갈색 봉투를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형사가 급히 제 팔을 잡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도 박소린 아니 박유미 씨에게 이용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유미 씨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한 달 전 저녁의 장면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퇴근하던 소린이가 제게 작은 갈색 봉투를 내밀며 말했었죠. 어머니, 이거 고객 개인정보 서류예요.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 주소로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저 오늘 너무 바빠서 다음에 용돈 꼭 챙겨드릴게요.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일한다고 바쁜 며느리에게 도움 주는 줄만 알았죠. 그게 범죄의 일부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범죄자가 된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습니까? 다른 봉투를 전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딱 한 번이었어요. 형사는 마침내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적 이득도 없었고 고의도 없으셨으니까요. 그냥 확인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안심도 했지만 걱정이 되어 다시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럼 혹시 저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박 형사는 따뜻한 물 한 컵을 제 앞에 놓으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게 해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릴 게 많습니다. 형사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우리가 그동안 쫓아온 수거책 조직원이 하나 체포됐습니다. 누구 말인가요? 정도훈이라는 남성입니다. 20대 중반, 사건 5건 이상 연루된 혐의자입니다. 형사는 의자를 잡아당겨 지도위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지난밤 체포된 직후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원래 조직원들은 끝까지 입을 닫죠. 그런데 형사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다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도훈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상황이면 최소 15년 이상은 무조건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답니다. 25살 청년이 출소하면 40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러니 살기 위해선 결국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진술이요? 형사는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늘 밤 8시 30분쯤 과천 주변 도로에서 고액 현금 수거가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도훈이 말한 담당자 특징이 문제입니다. 형사는 서류 한 장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큰 글씨로 적힌 내용 하나. 담당자 여성, 검정 장지갑, 붉은색 피 이니셜, 얼굴을 가리는 검정 모자 착용.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소린이가 꺼냈던 장지갑, 어제 등산 내려올 때 쓰고 있던 검정 모자. 형사는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져 어머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혀가 굳어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오늘 피해 당할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짜 메시지로 유도된 피해자분은 저희가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오늘 밤 실제로 돈을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네. 오늘 밤 나올 사람은 수거책 본인뿐입니다. 누가 오는지만 확인하면 우리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굴을 봐도 누가 누군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보라고 하신 건가요? 형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여자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분은 어머님뿐입니다.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발끝부터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 서늘하고 단단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를 더 위험하게 두면 안 된다.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내가 알아야 한다. 내가 멈추게 해야 한다. 제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저 무섭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 용기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형사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혹시 오해가 생길까 말씀드리지만 형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직 전체가 피 표시를 쓰진 않습니다. 오직 한 명, 지갑과 모자, 옷의 전부, 피 이니셜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형사는 서류에서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유미, 어머님 며느리로 알고 계신 분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려 천천히 제 발목을 스쳤습니다. 금빛이 흩날리는데 왜 이렇게 서늘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미야, 제발 오늘 밤 그 자리에 나오지 마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천 주택가 밤 9시 27분.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번지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가끔 들려왔고 밤 공기는 초겨울답게 매서웠어요.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박진서 형사, 운전석에는 팀장 이도현 형사가 타고 있었죠. 어머님, 절대 차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바로 앞에서 움직일 겁니다. 어머님께 필요한 건 단 하나. 그 사람이 박유미, 그러니까 알고 계셨던 박소린인지 확인해 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 한쪽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박진서 형사가 무전기로 팀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짧게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피해자가 내야 했던 장소는 이 골목 끝에 있는 공원 입구. 조직은 늘 같은 방식입니다. 지갑을 들고 10분 늦게 등장하고 피해자를 찾는 척 주변을 2번 훑는다. 이게 수거책 고정 패턴입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린이는 머리가 길고 얼마 전에 파마를 했어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더 있죠.
그는 제 쪽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검정 장지갑. 우측 하단에 작게 그러나 선명하게 박힌 빨간색 피 글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시 38분. 대상 접촉 예상 시간 2분 전입니다. 박진서 형사의 무전이 짧게 울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그때 형사가 손을 들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멀리서 등산 점퍼를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었고 키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닮은 것 같기도 한데 형사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어머니 보시기에 그 방율이 맞습니까? 여자는 카페 쪽으로 향하다가 휴대폰을 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소린이는 머리가 훨씬 길고 걸을 때 고개를 저렇게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걸음이 너무 느려요. 확인했습니다. 통과. 형사는 무전기로 상황을 정리하며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멀리서 보면 충분히 착각할 만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 아닙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집중해 봤어요. 아니에요. 소린, 아니 유미는 걸을 때 손을 그렇게 흔들지 않아요. 그리고 키 차이가 많이 나요. 저 사람은 많이 크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체형도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카페 옆 쇼케이스에서 빵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머리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소린이는 저렇게 귀 뒤로 머리를 넘기지 않아요. 항상 손바닥으로 앞에서 쓸어 넘겨요. 형사는 짧게 숨을 내쉬며 미소처럼 보이지도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닮아도 결국 어머니 눈을 못 속이네요. 조용한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밀려 바닥을 긁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진서 형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사람은 천천히 잘 보셔야 합니다. 멀리서 익숙한 어깨선, 익숙한 보폭, 익숙한 고개 움직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골목 입구,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검은 모자, 그리고 오른손에 쥔 그 장지갑. 저는 숨을 들이키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님, 깊게 숨 들이쉬세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주변을 훑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내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차례로 살펴보고 다시 발걸음을 공원 쪽으로 옮겼습니다. 딱 어제 지우가 말했던 그 여자, 주변을 계속 긴장해서 돌아봤어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보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 사람의 모자 속 긴 머리카락이 옆으로 스르르 넘겨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린이, 아니 유미가 맞습니다. 확실한가요, 어르신? 네, 맞아요. 제 며느리가 맞아요. 입술을 떨며 제가 낮게 중얼거리자 박 형사가 바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대상 확인. 아직 전부 대기하세요. 팀 A 후방 봉쇄, 팀 B 접근 준비. 경찰차 문이 동시에 열렸고
형사들이 어둠 속으로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산에서 팔짱 끼고 걸었던 그 아이가 지금은 경찰이 포위하는 범죄 용의자로 서 있었어요. 손에 쥔 그 장지갑, 빨간 피, 제가 선물해 준 것도 아니고 제가 권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물건. 그게 지금 범죄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 형사가 차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골목 어딘가에서 형사들의 짧은 구령 소리가 울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쥔 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발 다치지 말아라. 그리고 제발 오해의 길, 혹시나 사실이라면 내가 이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차 안에서 저는 손가락을 맞잡은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꼭 붙잡아야만 버틸 것 같은 가느다란 숨길 하나가 제 몸을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배를 가르는 듯한 비명이 터졌습니다. 뭐야? 이게 뭔데? 박유미 씨,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짧고 날카로운 구령, 신발이 바닥을 박차는 소리, 형사들 몇 명이 순식간에 한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낮게 끊어지는 신음, 팔을 잡아 끄는 소리, 포장지 위에서 구두가 미끄러지는 마찰음. 단 몇 초였지만 제겐 몇 분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의 어깨 너머로 한 얼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린이, 아니 박유미. 헝클어진 머리카락, 뒤집힌 모자, 손목에서 떨어져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가는 검정 장지갑. 그 아이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흔들리다가 갑자기 저를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여태 며느리라고 믿어온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온 게 들킨 사람의 얼굴, 도망칠 길이 완전히 끊긴 사람의 얼굴, 막다른 곳에서 붙잡힌 그 절망이 눈 하나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나. 그리고 곧바로 가슴이 서늘해지며 이름을 고쳤습니다. 유미야. 순간 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놀람, 수치,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원망. 그러나 형사 두 명이 팔을 잡는 순간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저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 한 장면이 제 안의 마지막 희망을 뚝 하고 꺾어버렸습니다. 형사들이 유미를 수갑 채운 채 차에 태우자 박 형사가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방금 얼굴 확인하셨죠? 저는 목이 막혀 고개만 겨우 끄덕였습니다. 이제 체포 절차가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아드님께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한 번 더 짓누르는 철퇴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규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 그 소리에 오히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린이가 잡혔어? 아, 참의 본명은 유미래. 잡혔다니? 누가? 무슨? 경찰이 내 아내를 잡아갔어. 소린이 그 애가 보이스피싱 고액 수거책이래. 규현의 숨소리가 통화 너머에서 뚝 하고 끊겼습니다. 이어지는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비틀어지는 목소리. 엄마 다시 말해줘. 제발 이거 장난 아니지?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도주, 지우가 신고한 몽타주, 경찰 조사,
본명 박유미, 그리고 조금 전 체포된 사실까지 설명을 듣는 동안 규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울컥하는 숨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엄마나 어떻게, 소린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생 묵묵히 살아온 제 아들이 목매어 울음을 터뜨리는 그 모습에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규현아, 우리 둘 다 피해자야. 너도 나도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울어도 돼. 근데 끝난 건 아니야.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통화는 울음 섞인 숨결 속에서 천천히 끊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유미가 잡혀가는 모습보다 규현의 무너지는 목소리가 더 아프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바닥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켜졌습니다. 마무리는 내가 할게. 그리고 알았습니다. 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이제 정말 지켜야 할 싸움이 남았다는 걸. 저는 규현이 집으로 불려왔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에 침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지고 갈라지고 공기가 빠지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규현은 식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과천경찰서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 즉 소환장이었습니다. 엄마 나한테도 조사가 잡혔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손으로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국만은행 369-36만 9,369-369 신규현 명의 통장. 해당 계좌가 박유미 관련 범죄 수익 관리에 사용된 정황 확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규현아, 이 통장 소린이가 쓴 거니? 규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결혼 초에 소린이가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는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편해요. 당신이 바쁘니까 제가 정리할게요라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4명의 통장을 준 거야? 네. 규현은 울먹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니까 믿었죠. 근데 통장에 돈이 계속 조금씩 들어오길래 소린이가 상담일 열심히 해서 버는 줄 알았어요. 엄마 그게 전부 피해자 돈일 줄은. 규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규현아, 그때 내가 아내를 믿은 건 잘못이 아니야. 배우자를 믿는 건 죄가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아이야. 규현은 눈물을 꾹 눌러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 조사 이거 나 잡혀가는 건 아니죠? 저는 전직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부터 짚어줬습니다. 규현아, 진정해. 지금 중요한 건 내가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야. 그 통장을 누구에게 넘겼고 왜 넘겼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는 사실. 이걸 정확히 설명해야 해. 규현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선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식탁 위 소환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일단 한숨 자고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보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누군가 급하게 누르는 듯 연타로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규현이 초인종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오셨어요. 문을 여는 순간
유미의 친정 부모인 심춘자와 박영복이 서 있었습니다. 심춘자는 현관을 밀치고 들어오자마자 규현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신규현, 우리 딸 잡혀갈 때 넌 뭐 했어? 너랑 내 집에서 말렸어야지. 내 아내가 잡혀가는데 시댁에선 뭐 했냐고. 저는 순간적으로 규현 앞으로 몸을 세웠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하지만 심춘자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야. 유미가 잡혀가면 너도 책임 있는 거지. 딸 하나 지켜주지도 못해놓고. 옆에 있던 박영복은 거실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리모컨의 뚜껑이 분리되면서 챙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보이스피싱?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증거 있으면 가져와. 저는 가방에서 형사가 준 자료 사본을 천천히 꺼내 심춘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미의 본명 박유미, 수거책 동선, 장지갑에 찍힌 피 이니셜 사진, 사용했던 비밀 메신저 기록, 그리고 체포 보고서. 심춘자는 그것들을 한 장씩 넘기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거 다 조작한 거야. 우리 소린이가 그럴 리 없어. 저 사람들 입에서도 유미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애는 그냥 소린이었던 거겠죠. 저는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봤습니다. 박영복이 갑자기 자료를 낚아채더니 누런 종이를 구기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꾸민 거야. 우리 딸을 팔아넘긴 게 누군데? 너희가 너희 시댁이 문제야. 순간 소파 옆에 있던 화분이 심춘자의 발길질에 쾅 하고 넘어졌습니다. 흙이 바닥에 튀고 도자기 화분이 깨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속으로 꺼내 탁자 밑에서 112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기물파손 협박 발생. 빨리 와주세요. 주소는 과천시 미래홈타운.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입니다.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순찰팀 2명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춘자 박영복 씨 현행 기물파손 및 협박으로 체포합니다. 심춘자가 팔을 잡히며 소리쳤습니다. 나 이거 다 저 아줌마가 꾸민 거야. 가만 안 둬. 내 딸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거실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규현이 푹 꺾인 어깨를 떨어뜨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그 어떤 위로도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규현아, 이제 우린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잘못된 건 우리가 직접 바로잡아야 해. 그 결심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됐습니다. 유미가 잡힌 뒤 규현 회사에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인사팀에서 불러 조용히 면담을 하더군요. 아내분 일은 개인적인 일로 정리된 거죠? 회사 이름이 이상하게 오르내리면 곤란합니다. 노골적인 질책은 아니었지만 책임을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규현은 점심시간마다 혼자 옥상에 올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회사에 피해 줄까봐 하루하루가 버겁다. 저는 차마 그만두라는 말도 버텨라는 말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규현은 최소한의 정신을 걸어 잠그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날 오후 규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 앞자리에 50이 붙은 이상한 번호였어요. 규현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건조한 남자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신규현 씨 맞죠? 논스톱 대부입니다. 대출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규현이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네, 저 대출 안 받았습니다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단단히 굳었습니다. 3천만 원 대출권. 본인이 전자서명까지 하셨잖아요. 연 48% 이자 적용돼서 지금까지의 총 변제액 4,400만 원입니다. 규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저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저 지금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 서명도 접속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신규현 씨 본인 명의로요.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유미구나. 박유미. 그 아이가 남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쩌죠? 나 정말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현아, 내가 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해. 겁이 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함께 그 건물 5층 대부업체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 처리 안 하시면 채권 바로 넘깁니다. 그쪽 직장으로도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럼 더 곤란해지겠죠? 위협이었다. 분명한 협박. 저는 다리에 힘을 주고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직원분. 누구십니까? 대출 명의자의 모친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첫째, 연 48% 이자는 법에서 말하는 최고 이자율을 넘었습니다. 둘째, 제 아들 동의도 없이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내줬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 계약은 제대로 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명예 도용 사건이라는 건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금감원의 민원까지 들어가면 손해보는 쪽이 누가 될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대부업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오자 칙칙한 복도 공기가 폐 안에서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규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쥔 채 마치 체온이 빠져나가는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랐지. 그 목소리는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자신에게 돌아가는 화살에 찔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규현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사기꾼이 만든 서류에 내 이름만 도용된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나는 방금 전 사무실에서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처음엔 위세를 부렸지만 내가 조항과 증거를 하나씩 짚어낼수록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고 마지막엔 아무 말도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연 48%, 본인 확인 절차 없음, 대출 주체는 박유미, 수취 계좌도 전부 다른 이름, 계약서 필체도 규현이 아님, 무효. 누가 봐도 100번을 봐도 무효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 앉자 규현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한 뒤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매일 밤 같은 핸드폰 보고 같은 밥 먹고 같은 길 걸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저는 아들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규현아, 그 아이의 시선이 겨우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린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제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사람들이다. 규현은 눈가를 훔치며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천장의 희미한 조명이 우리 차 위에 조용히 번져 내려왔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아이의 무너진 마음 한 조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맞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법정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두꺼운 판결문을 넘길 때마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 넓은 방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린, 아니, 박유미는 피고인석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양옆에서 형사 2명이 가볍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규현은 방청석 맨 앞줄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유미. 그 한마디에 규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고액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고령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업무 서류로 속여 현금 전달을 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쾅! 판사봉이 내려앉자마자 유미의 몸이 조금 무너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공범 이도훈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이도훈, 조직 총괄 역할, 범죄 수익 배분 등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형사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유미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입술을 열었어요. 어머니 규현 씨, 저 정말 미안해요. 형사들이 등을 밀자 유미는 잠시 버티듯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어깨로 고개만 살짝 돌린 채 숨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정말 잠깐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규현 씨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때 한번 아르바이트 하려다가 잘못된 사람을 믿었어요. 규현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자 유미는 눈가를 적시며 더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봉투, 그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믿게 하려고 그냥 일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형사가 이동하세요. 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끌었고 유미는 거의 끌려가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규현을 향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규현 씨, 나 당신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랑 잘 살고 싶었어. 그건 진짜였어. 규현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게 내려앉은 어깨로 사라져가는 유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미를 데려가자 우리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유미, 우리 딸. 친정엄마 심춘자, 아버지 박영복이 난입했습니다. 얼굴은 울고 난 뒤처럼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고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심춘자가 규현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자네, 우리 딸이 이렇게 될 동안 도대체 뭐 했나? 남편이면 남편답게 잡아줬어야지. 장모님, 그게 아니라. 그러자 박영복이 막아셨습니다. 아니라고? 부부는 일심동체야. 내 딸이 범죄자가 됐다고? 이 모든 건 자네가 관리 못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유미 인생 책임져. 규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춘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시어머니라고 내가 눈치 보길 바라시나 본데? 당신도 공범 아니야? 우리 딸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어? 춘자의 비명 섞인 목소리와 함께 법원 경위들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고성 삼가주세요. 심춘자와 박영복은 딸이 호송되는 모습을 보자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사람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손짓이 과해지긴 했지만 그런 행동의 바탕에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모로서의 절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저지른 일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차가운 철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 제어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라 세상을 향해 아무 말이나 쏟아낸 것이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혼란스러운 울음이 멀어지는 동안 규현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마음 한구석이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 한쪽 의자에 앉자 규현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엄마, 소린, 아니 유미가 나한테 그런 걸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저는 그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규현아, 그 아이는 모두를 이용했어. 엄마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걔랑 결혼만 안 했어도 아니, 아예 만난 적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규현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내 아들이 버텨내야 하는 아픔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지 몇 달 뒤 우리는 해남 땅끝마을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 앞마당에는 조그만 텃밭이 있고 파도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집. 이사 첫날 규현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좀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둘 다시 사는 거야. 하늘은 아주 맑았습니다. 전원주택 앞마당에 첫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잔잔한 바람이 정원을 스쳐 지나가며 상추잎을 살짝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막 심어둔 허브 주변의 흙을 다져주고 있었어요. 집 뒤쪽에서는 규현이가 전선 정리를 하다가 엎드린 채 나사 하나를 끼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그늘 막아주는 타프 하나 치면 좋겠다. 그래. 이제 여기서 여름을 2번, 3번은 더 나겠지. 우리는 서로 크게 웃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이었죠.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웃음. 집안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이 풍겨나왔고 현관 앞 택배 박스 위에는 김지우가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님, 새집 축하드려요. 할머님이 도와주신 덕에 저희 가족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매장 빵 드리고 싶어서 몇 개 넣어놨어요.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저는 빵 상자를 열어 규현에게 하나 건네며 말했어요. 참 고맙네. 저 친구가 아니었다면 우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었겠지. 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다 잊어버리자. 우리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말을 들으니 가슴 안쪽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앞마당으로 걸어나가 작은 수로에 물을 뿌렸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줄기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부서졌어요. 밤이 되자
전원주택 앞 작은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고요하게 떠 있었어요. 도시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어둠과 진짜 고요. 바람이 지나가며 살결을 스쳤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온이 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지난 몇 달의 소용돌이가 천천히 아주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오래도록 먹먹한 사연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참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경 씨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끝이어도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되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충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이후의 삶을 바꿉니다. 애경 씨처럼 말이죠. 이 사연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